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교육계를 흔들었었던 대통령님의 말씀과 그 여파에 대해서 실제 현역에서 뛰고 있는 제 한 사람으로서의 견해를 밝히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정확하게 무슨 소리를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마다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배제하고서라도 결론적으로 수능이 공교육 밖의 범위에서 나오고 있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작년 사교육비 정점을 찍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수능을 공교육만 잘 받으면 잘 볼 수 있도록 해라. 아마 종합적으로는요, 이런 언급인 것 같고요.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수능이 교과과정 밖에서 나오니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네, 그러니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사실 지난주에 어떤 고3 학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영상 말미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러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기사에 달리는 여러 가지 댓글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완전히 싹 배제하고요, 그저 팩트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수능은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를 하는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수능은 철저하게 교과서 내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매우 엄격하게 검증을 합니다. 따라서 수능은 절대로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냐? 예,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을 굉장히 고도로 꼬아서 만든 문제가 킬러 문제입니다. 개념적으로 배우지 않은 내용은 없어요. 다만 어떤 문제들의 경우에는 교과서 외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조금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꼼수 같은 고교 과정을 벗어난 개념을 쓰면 좀 더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은요, 이제 수능에서 더 이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로피탈의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만큼 어렵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학교에서 풀리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것이 문제지, 이게 교과서 교육 과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학교의 입장을요, 제가 절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세 번째, 국어나 영어가 교과서 외에서 지문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수능 역사상 모든 지문이 교과서 내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무려 10여 종이 돼요. 10가지가 넘는다는 소리예요. 어떤 교과서에서 나오든지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수능의 목적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치자면은 토익보다는 토플에 가까운 시험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한 학습을 위해서 지문을 읽고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교과서에서만 나온다면요, 오히려 그것이 주입식 교육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그럼 결국 그게 공교육의 문제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 일반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만큼이라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대입이 수시와 정시로 나뉘면서 내신 시험과의 수능이 괴리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육이라고 할지라도 학교마다 배우는 것이 다르고 선생님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인 교과서가 있는 거고요. 자, 말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 그것이 동일하려고 한다면은 학교 선생님 전부 다 자르고요, 동일한 인터넷 강의를 모든 학생들이 보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양성을 가진 교육,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서 물리2를 듣고 수능에서 물리2를 보고 싶은데 학교에서 그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리2를 포기해야만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수능 과목을 배우는 시기와 수능 시험 사이의 괴리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수능이 너무 어렵다. 자, 저는 단언합니다. 수능은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쉽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이 너무 수동적이고 기본적인 학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지 수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섯 번째, 사교육계와 교육부의 카르텔. 네, 저는 좀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발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모르겠네요. 제가 지방에서 구멍가게 같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서울 대기업들의 속사정은 솔직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일곱 번째, 일타 강사님들께서 SNS나 이런 데다 좀 글을 올리고 계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에 댓글 반응을 보고 저는 제일 웃깁니다. 자,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SNS 등에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아마 속마음은 조금 더 강경한 어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 댓글에 자기들이 돈벌이가 줄어들 거라는 걱정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비교하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재용 회장 월급 걱정하는 거랑 크게 다른 바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시간에는 좀 생산적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덟 번째, 사교육비가 최고점인 것은 맞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가장 증가세가 두드러진 곳은요, 영어 유치원, 그리고 대형 온라인 학원의 프리패스권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프리패스권 별로 하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요즘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온라인 학원의 교재 수입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반수생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사교육비 증가의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아홉 번째.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수능이 쉬워진다면은 사교육이 사라지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까요? 자, 지금 학원가 그리고 원장님들 단톡방에서는요, 솔직히 웃고 있어요. 자, 수능을 준비해보지 않은 학원이라면은 앞으로 모르겠지만 수능을 준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원이라면요, 앞으로 3, 4년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미 지방에서는요, 수능을 안 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수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종강을 한 상태죠. 여름방학에 돌입했어요. 벌써 생각도 안 하는 반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친구들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그런 일타 강사들한테 가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학교를 가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더욱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제가 단톡방 캡처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원장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학생의 어머니의 연락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실 이 친구요, 수능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수능 쉬워진다고 하니까 정시까지 해보겠다라는 문의 연락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방학원 원장님들, 예전에는 1학기 지나면 고3 애들 다 나갔었잖아요. 이제 수능한다고 수능까지 계속 더 있게 생겼어요. 작년에 대학을 정시로 간 학생들은요, 반수 문의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요, 2023년도에 더 늘어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가만히 있지 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느냐? 자, 이건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반년 가까이 수능 하나를 보면서 준비해온 학생들이요, 저는 지금 너무 불쌍해요. 진심으로요.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 정도를 함께 했었던 그런 학생들입니다. 아무리 제가 돈을 벌고 어떤 이해관계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은 제가 그 학생들의 마음을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학생들요, 지금 다 멘붕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요. 일단 저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이 학생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수능이 쉬워지는 것은 또 정시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최저 맞추기가 쉬워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수능은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 등급평가예요. 자, 반수생 들어오는 친구들이 상위권 애들이 잔뜩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밑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3, 4등급을 봤던 친구들은요, 등급이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최저 같은 건 못 맞추게 될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입시에 대해서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현 정부는요, 공정이라는 타이틀로 집권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정은요, 모든 학생이 똑같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들인 시간과 노력만큼의 성적을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능이 조금 더 어려워져야지 변별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튼 저 같은 사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지금 정부에서 이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수능이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평가원의 입장에서 절대적인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인 난이도를 약간 낮추는 방식은 결국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나왔던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는 학생들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난이도를 낮추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두 번째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많이 풀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연계교재에서의 연계성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원에서 감수한 유일한 교재니까요. 이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요, 고3뿐만이 아니라 당장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제가 권하고 싶네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문제는 정말 민감하고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의 땜질식의 어떤 교육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이 꾸준히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일단 모든 학생들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눈앞에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현명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1학년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